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20년이 넘게 한 남자만 바라보며 억적같이 살아온 여자기도 하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고 남편 회사 격리 보면서 현장에 밥차까지 끌고 다녔거든요. 꽃다운 나이에도 손톱에 매니큐어 한번 발라본 적 없어요. 그럴 시간에 장부 한 줄 더 정리하는 게 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밤낮으로 노력해 제 손으로 열심히 회사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는 오늘 바로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그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아마 사연을 듣고 나면 속이 좀 시원해지실 거예요. 저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말수는 적은 편이었지만 첫인상이 참 듬직하더라고요. 그 뒤로 연애할 때도 남편은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했어요. 넌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그렇게 무슨 일에서든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가진 건 없었어요. 신혼집이 곰팡이 가득한 반지하 월세방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불평 한마디 안 했어요. 남편은 다부진 꿈을 이야기하며 눈을 빛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여보, 나 건설 쪽으로 한번 나서보려고. 몇 년만 고생하면 우리도 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 거야. 나 믿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을 응원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남의 회사에서 현장 일을 배웠어요. 저는 다른 사무실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고요. 둘이 버는 월급을 쪼개서 모으고 또 모으고 그런 노력으로 4년 만에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때 둘이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도 잘 살 일만 남은 거야. 그래서 진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 3년은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공사 따오려고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들어왔어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현장 인부들 밥을 준비했고요. 점심때 밥차 끌고 현장 가서 국 퍼주고 오후엔 사무실 와서 장부 정리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를 낳고 키우며 정말 눈코 뜰 새 없는 세월을 보냈죠. 그렇게 10년을 버티니까 회사가 조금 커졌어요. 직원이 5명에서 20명이 됐고 사무실도 번듯한 데로 옮겼네요. 남편의 약속대로 아파트도 샀습니다. 계획보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꿈을 이룬 거죠. 반지하로 시작해서 30평 아파트 주인이 됐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 맛에 고생 마다하지 않고 사는 거지. 그런데 그 이후로 사업이 더 번창하며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거죠. 예전엔 밤늦게 들어와도 사과 한마디는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술 냄새 풍기면서 들어와서 씻지도 않고 바로 자버리고 제가 말 걸면 귀찮다는 듯이 등을 돌리기도 했어요. 여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이제 나이도 있는데 몸 생각 좀 해야지. 야, 누구는 마시고 싶어서 마시냐? 가장이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개고생하는 거 보면 안쓰러워해야지. 왜 잔소리를 해? 잔말 말고 가서 꿀물이나 좀 타와. 거친 남편의 말에 속이 상했지만 술김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 저 사람도 사업이 커지니 힘든 일이 많겠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뭐라도 해야 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긴 세월 함께 고생한 정이라는 게 사람 눈을 멀게 한 것 같습니다. 참, 이쯤에서 미영이 얘기도 좀 해야겠네요. 미영이는 저보다 6살이나 어린 저의 고향 후배입니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 살며 저를 친언니처럼 따랐죠.
제 옷도 물려주고 집에 데려와 밥도 많이 먹였던 진짜 친동생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 미영이가 고향 사람과 결혼할 때도 축의금을 두둑하게 냈죠. 미영아, 정말 축하해. 꼭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진심으로 행복을 빌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뒤론 각자 살기가 바빠 자주 연락하지 못했어요. 그저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죠. 그러다 저희가 사업에 성공해 자리 잡기 시작하고 얼마 뒤 미영이에게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반갑게 전화를 받았지만 미영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기쁜 소식이 아니더군요. 언니, 나 이혼했어. 그러더니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연은 이랬어요. 처음엔 나쁜 남자가 아니었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자꾸 밖으로 돌더라고. 그러더니 술만 먹으면 손찌검 하는 거야. 어머,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다른 건 다 참겠는데 땡전 한 푼 안 갖다 주면서 도박까지 하니 더는 참고 살 수가 없었어.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까지 핑 돌았죠. 고생 많았어, 미영아.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그게 언니, 갑자기 연락해서 이런 말 하는 거 미안한데 나 갈 데가 없어. 언니도 우리 친정 형편 안 좋은 거 알지? 생각나는 게 언니뿐이라 연락한 거야. 그 말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동생처럼 여긴 애가 도움을 청하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KTX 타고 미영이가 있다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고향에서 멀지 않은 지역의 여인숙에서 라면만 먹으며 살고 있더군요. 보름달처럼 보기 좋던 얼굴은 마음고생으로 반쪽이 됐고 눈도 퀭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절로 이런 말이 튀어나왔죠. 미영아, 나랑 서울 가자. 우리 집에 남는 방 있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미영이가 제 손을 붙잡더니 펑펑 울었어요. 진짜? 진짜 그래도 돼? 당연하지. 나는 너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언니만 믿어. 그렇게 저는 미영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일단 저희 집 작은 방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밥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화장품도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애 얼굴에 생기가 좀 돌더라고요. 언니, 나 이 은혜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진짜야, 정말 고마워.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까 미영이가 먼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언니, 나도 일하고 싶어. 이렇게 얹혀 살기만 하니까 내가 너무 한심한 것 같아. 저는 다시 일하겠다고 힘을 내는 애가 기특해서 고민하다 회사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줬습니다. 마침 비품도 정리하고 경비도 처리할 격리 보조가 필요하던 참이었거든요. 제가 현장 밥차까지 따라다니다 보니 사무실 일까지 전부 하기가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사람을 뽑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미루고 있었죠. 그래, 어차피 사람 필요했는데 미영이라면 얼마든지 믿고 맡길 수 있지.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처음엔 좀 맞닥자는 얼굴이더군요. 어차피 월급 주고 사람 쓰는 건데 편하게 남이 낫지 않아? 친한 사이는 오히려 일 시키기가 불편할 수 있어. 그래도 남보다야 미영이가 낫지. 쟨 정말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라니까. 돈 다루는 일인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좋잖아. 그렇게 남편을 설득해서 미영이를 회사에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 작은 선택이 나중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꿈에도 몰랐어요. 얼마 후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한 미영이는 일을 곧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미영이를 믿고 현장 일에 집중할 수 있었죠. 그때는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회사도 잘 돌아가고 동생 같은 미영이도 옆에 있고요. 저녁이면 남편이랑 셋이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면서 웃고 떠들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이렇게 평생 사이좋게 살자, 응? 미영이가 취해서 그러면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우리 미영이, 언니가 너 시집도 잘 챙겨서 보내줄게. 이번엔 꼭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 거야. 에이, 나 남자 싫어. 그냥 언니 옆에서 오래오래 살래. 그러면서 푹 안기는 그 애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친동생이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헌데 그렇게 지낸 지 1년 정도가 흐른 어느 날 갑자기 미영이가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나 이제 돈도 어느 정도 모았으니까 따로 나가서 살고 싶어. 언니네 집에서 계속 얹혀 살 순 없잖아. 그동안 잘 챙겨줬는데 미안해. 아니야, 미안하긴. 네가 혼자 살 용기가 생겼다는 건 반가운 거지. 그 대신 집은 언니가 같이 골라줄게. 여자 혼자 사는데 아무 집이나 들어갈 순 없지. 전 그렇게 홀로 서기를 결심한 동생을 응원해주고 같이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빌라까지 찾아줬습니다. 보증금도 제가 대주겠다고 했죠. 그런 저에게 미영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월급도 신경 써서 많이 주는데 집은 내가 얻을 수 있어. 저렇게 좋은 집 말고 조금 작은 집으로 하면 그냥 저 집으로 해. 집 상태도 깔끔하고 보안도 좋잖아. 돈은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 나중에 월급 더 모아서 여유 되면 갚고 안 갚아도 상관없으니까. 제 말에 미영이가 또 울었어요. 언니, 진짜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 저는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은혜는 무슨? 언니한테 그런 말하는 동생이 어딨니? 대신 비밀번호는 알려줘. 혼자 살다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 언니가 가끔 반찬도 해다주고 자주 들릴 수 있게 바꾸면 바로바로 알려줘.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사 가자마자 비밀번호를 알려주더군요. 저는 깜빡할까봐 그걸 핸드폰에 저장해뒀습니다. 마치 어린애를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무슨 일이 생길까봐 걱정됐거든요. 그게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저를 은인으로 여긴다던 미영이가 변했다고 느껴진 건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미영이가 알게 모르게 저를 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퇴근하고 저희 집에 자주 와서 같이 저녁 먹고 수다 떨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 저와의 시간을 거부하더라고요. 미영아, 같이 저녁 먹은 지 오래됐는데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을까? 어? 언니 미안한데 내가 오늘 좀 피곤해서 다음에 먹자. 그러면서 그냥 집에 가버리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금방 피하거나 저와 같은 공간에 있길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물었죠. 미영아,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런 거 없어. 그냥 요즘 몸이 안 좋은지 좀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그래서 저는 동생 몸이 안 좋을까봐 걱정까지 했죠. 그런데 진짜 이상했던 건 남편이었습니다. 예전에도 늦을 때가 많았지만 그땐 이유가 있었거든요. 접대, 회식, 현장 문제, 그렇게 일에 관련된 것들이라 저도 대충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맘때는 그냥 늦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늘 이런 말이 돌아왔죠. 일이 있었어. 딸랑 그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전화기까지 숨겼습니다. 밤에 자면서도 베개 밑에 넣고 자고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고요. 하지만 처음엔 그냥 신경 쓰이는 정도였지 의심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울고 웃은 사람이니 설마 하고 믿은 거죠. 하지만 얼마 후 절망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퇴근하면서 저를 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이런 말을 툭 내뱉었어요. 나 오늘 거래처 미팅 있어. 늦을 거야. 그래서 저도 평소처럼 대답했죠. 알았어.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마. 헌데 남편이 나가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남편 책상에서 서류를 찾을 게 있어 서랍을 열었다가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어요. 혹시나 회사 일 때문에 사용한 영수증인가 싶어 경비 처리하려고 펼쳐봤죠.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게 바로 꽃집 영수증이었기 때문입니다. 꽃집? 아니, 이 사람이 결혼기념일에도 창피하다고 안 사오는 꽃을 왜 산 거야? 너무 의아했습니다. 맨날 약속이라곤 거래처 미팅과 접대가 다라고 했던 사람이 꽃이 왜 필요했는지 어안이 벙벙했죠. 이 인간이 설마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머릿속에 미영이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전 이내 고개를 저었죠. 어머, 내가 왜 이래? 갑자기 미영이는 왜 해? 설마 그 둘을 의심하는 거야? 아우, 말도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고 넘어가려 할 때 영수증에 찍힌 날짜가 보이자 눈이 절로 커졌습니다. 그날이 바로 다름 아닌 미영이의 생일이었기 때문이죠. 뭐지? 하필 미영이 생일날 이 남자가 꽃을 샀네? 그날 내가 같이 밥 먹자고 하니까 미영이가 몸살 기운이 있다고 그냥 쉬고 싶다고 했는데 설마 둘이 만난 건 아니겠지? 안 그래도 그맘때 저와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던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의심에 기름을 붓는 일이 일어난 거죠. 아무리 아닐 거라고 도리질해도 자꾸 저를 피하던 미영이가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래, 괜히 속 끓이지 말고 미영이한테 전화해서 확인해보자. 괜한 걱정일 게 분명해. 하지만 미영이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안 받았습니다. 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제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없는 아이였는데 이상했죠.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손을 떨며 차키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남편보다 먼저 퇴근한 미영이의 집으로 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숨이 가쁘고 현기증이 날 것 같아 애를 먹었죠.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론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영이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잠시 후 제가 얻어준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전 미영이를 만나기도 전에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다 낯익은 차를 발견한 거예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 바로 저희 남편의 차였습니다. 거래처 미팅하러 간다던 남편의 차가 바로 그곳에 있었어요.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애써 정신을 차리려 노력하며 간신히 차에서 내려 빌라 안으로 들어섰네요. 미영이네 집은 5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도 터질 것 같은 심장을 부여잡고 고통에 떨어야 했죠. 하지만 막상 문 앞에 서자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한 뒤 문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결심을 마치고 천천히 손을 들어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아끼는 동생을 챙겨주려고 물어본 그 비밀번호로 남편의 불륜 현장을 급습하게 된 상황이 참 어이없더군요. 몇 초 후 문이 열리자마자 눈앞에 지옥 같은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살짝 열린 방문을 통해 남편과 미영이가 분명한 두 사람이 좋아 죽겠다는 듯 웃고 있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제가 20년 넘게 들어온 남편의 웃음소리와 더 오랜 시간 친동생처럼 아꼈던 미영이의 웃음소리가 뒤엉켜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집안의 불은 다 꺼져 있고 방에서 흐릿한 빛 한 줄기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못하고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했네요. 휘청거리며 다가가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남편과 미영이가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둘 다 제 얼굴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굳어버렸죠. 1초, 2초, 3초. 숨막히는 정적만 흐르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도 말이 안 나왔어요. 입을 열려고 하는데 목이 막혀서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침대 옆에 놓인 꽃병에 장미꽃이 탐스럽게 꽂혀 있는 게 눈에 들어오더군요. 며칠 전 미영이의 생일에 남편이 사준 꽃이 분명했죠. 저와 20년이 넘게 사는 동안 창피하다며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던 꽃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헌데 그 순간
굳어있던 미영이가 천천히 일어나 저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무릎 꿇고 빌 줄 알았죠. 그 오랜 세월 챙겨준 동생이니까. 평소에 저를 은인처럼 여긴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제가 보증금 대주고 비밀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했던 집에서 제 남편과 뒹굴었으니 면목이 없다고 빌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곧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영이가 갑자기 절 노려보며 다가오더니 손을 치켜들고 제 뺨을 후려치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적으로 찰싹하는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저는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멍해졌어요. 뺨이 화끈거리는데 그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때린 미영이의 눈에는 눈물 대신 오히려 당당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러더니 마치 자기가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분하다는 듯이 소리쳤죠. 언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혹시 남편 뒤라도 밟은 거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뭐라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감시하는 것도 모자라 미행까지 한 거잖아. 이러니 남자가 숨 막혀야지. 오죽했으면 종민 씨가 이러겠어? 종민 씨? 너 감히 내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왜? 그럼 내 남자를 뭐라고 불러? 형부? 사장님? 근데 보다시피 이제 그런 사이 아니거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정신을 차릴 수 없던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어요. 네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저 사람이 누군지 몰라? 모르긴 너무나 잘 알지. 마누라한테 질려서 힘들어하는 불쌍한 남자잖아. 본인이 우리 사이 눈으로 다 확인했으면서 뭘 더 알고 싶은 거야? 너 지금 이 상황에서 할 말이 그것뿐이야? 다리를 붙잡고 매달려도 용서 못할 일을 저질러 놓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쳐? 언니야말로 정신 차려. 남의 집에 말도 없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몰상식한 짓인지 몰라? 이거 엄연히 주거침입이야. 너희 미친...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 조금 전에 미영이한테 당했던 일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분노로 덜덜 떨리는 손을 들어 있는 힘껏 휘두른 겁니다. 그 바람에 뺨을 제대로 맞은 미영이가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침대에 엉거주춤 앉아있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 넘어진 미영이에게 달려가며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미영아, 괜찮아? 당신 지금 누굴 걱정하는 거야? 그 주둥이 다물지 못해? 그 말에 남편이 주춤하더군요. 하지만 상간녀는 맞은 게 억울한지 뺨을 만지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자기가 먼저 저를 때린 건 금방 까먹은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까지도 이혼당하고 여인숙에서 라면이나 먹던 주제에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것 같았던 은혜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갚는지 기막히다 못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긴 남편도 상간녀 못지 않았어요. 저에게 최소한 미안한 표정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 불륜상대 다칠까봐 소리치는 꼴이 황당하기 그지없었죠. 하지만 남편의 낯두꺼운 짓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잠깐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자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고 거실로 나가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라고요. 언뜻 보니 서류 봉투였는데 그걸 저한테 내밀며 덤덤하게 이런 말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줘. 그 분위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 서류를 내밀다니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게다가 저를 만날 줄 몰랐을 텐데 그걸 꺼낸 걸 보니 이혼 서류를 매일 가슴에 품고 다녔던 말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남편이 말없이 서류를 꺼내 바닥에 내려놨어요. 남편 도장은 이미 찍혀 있고 제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고 딱 한마디 하더군요. 미안하다. 하지만 그 목소리 어디에서도 미안함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분명했어요. 나 미영이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 위자료 넉넉하게 챙겨줄 테니까 서로 기운 빼지 말고 얼른 정리하자.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20년 넘게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딴 소리가 나와? 그게 위자료 몇 푼으로 정리될 일이야? 아이, 그럼 어쩌라는 거야. 너도 나랑 미영이 사이 다 알았는데 계속 이대로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때 미영이가 남편 옆으로 다가가 슬쩍 팔짱을 끼며 절 바라봤어요. 마치 원래 거기가 자기 자리인 것처럼 여유 있는 표정이더군요. 그 얼굴을 보자 갑자기 몇 년 전 여인숙에서 라면 먹으면서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갈 곳이 없다며 울던 사람과 같은 인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빌라를 얻어주자 눈물을 글썽이며 은혜 갚겠다고 다짐하던 애가 바로 그 집에서 제 남편을 끌어안고 뒹군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 조금 전에 전투력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내 에너지를 쓰는 것도 아깝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뻔뻔한 상간녀가 입을 열었어요. 종민 씨랑 나도 처음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아서 노력 많이 했어. 내가 왜 그 집에서 나온다고 했는지 알아? 서로 끌리는 마음을 어떻게든 거부해보려고 그런 거야. 뭐라고? 그럼 그때부터 너희 둘이 서로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말이야? 그래. 그러게 왜 그렇게 자신은 돌보지 않고 일에만 매달렸어?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언니 책임도 커. 맨날 일. 회사에서도 지겹도록 보는 얼굴 집에서도 보면서 일 얘기만 들으려니 종민 씨가 얼마나 지겨웠겠냐고. 원래 남자는 여우랑은 살아도 곰이랑은 못 산다는 것도 몰라? 닥쳐! 너희가 원래 더러운 것들이니까 벌어진 일을 어디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그러고는 벌떡 일어서자 남편과 그 상간녀가 살짝 긴장하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뭐라도 깨부술 줄 알고 움찔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소리치고 박살내는 대신 이혼 서류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찢어버릴까? 던져버릴까? 아니면 소리를 지를까? 짧은 순간 여러 생각이 스쳤어요. 근데 이상하게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흐려지더니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제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인진 몰라도 정신이 없는데 누군가 옆에서 훌쩍이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제 하나뿐인 아들 재민이었습니다.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간 아들이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있었어요. 저는 간신히 남은 힘을 끌어모아 아들을 불렀죠. 재민아,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니? 엄마 괜찮아? 눈을 동그랗게 뜬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묻고 싶었지만 눈물이 터질 것 같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빠가 바람 피웠다고, 그것도 이모라고 부르던 여자랑 그런 짓을 벌였다는 걸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여기 병원이고 엄마 쓰러져서 구급차 타고 실려왔어. 아빠가 119 부른 것 같더라. 뭐라고? 아빠가? 그러자 눈앞에 저를 비웃듯이 서있던 두 인간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썩을 인간들 앞에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나가는 꼴을 상상하니 생각만 해도 치욕스러웠어요. 그래서 입술을 깨물며 입을 열었죠. 재민아, 너희 아빠가... 한데 그때 아들이 제 말을 막으며 놀랄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나 다 알아. 아빠가 미영이 이모랑 새 출발하고 싶다고 하더라. 그 말에 저는 눈을 커다랗게 뜨며 물었죠. 뭐야? 그 미친 인간이 너한테도 그런 소리 짓거렸단 말이야? 완전히 정신이 나갔구나. 나 괜찮아, 엄마. 이제 나도 어린애가 아니잖아. 아빠가 너무 괘씸하지만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엄마야.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는 이제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재민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아들이 더 의젓한 어린이 된 것 같아 갑자기 뭉클했습니다. 그럴 때 아들마저 제 곁에 없었다면 얼마나 암담했을지 상상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들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터져 나왔어요. 근데 엄마, 회사에 관련된 거 전부 아빠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맞아? 아빠가 그러더라. 엄만 회사에 아무 권리가 없다고. 그냥 격리일 뿐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다시 하얘졌습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긴 했어요. 처음부터 모든 게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서류상으로는 저는 그냥 격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부부니까 그냥 한 가지 목표를 위해 함께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남편의 성공이 곧 저의 성공이고 우리 가족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딴 마음을 먹게 되자 그런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뒤늦게 깨닫게 된 겁니다. 오직 남편을 성공시키려던 그 생각이 제 발목을 잡을 줄 그땐 미처 몰랐던 거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회사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는데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회사도 남편 명의, 집도 남편 명의, 심지어 차도 남편 명의였죠. 전 그냥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몸바쳐 충성한 호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자 또 서름이 복받쳐 오르더군요. 그 상태로 병원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의사는 진단 결과를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당분간 푹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병원으로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들어오더니 명함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죠. 저는 김종민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협의 이혼 조건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과 현재 거주하시던 아파트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산 분할을 제안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회사는요? 회사에 대한 건 아무 말도 없었나요? 하지만 변호사는 처음 듣는 말이라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에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제가 그 오랜 시간 회사에 쏟아부은 정성과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흐린 하늘이 보이자 마치 제 인생 같아 서러움이 몰려오더군요. 그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빠보다 엄마가 그 회사에 매달린 시간이 더 많아요. 아빠는 주말에 쉬었어도 엄마는 밀린 장부 정리한다고 출근했다고요. 근데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이 얼굴을 밝히자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 그저 제 의뢰인의 제안을 전달하러 온 것뿐입니다. 협의 이혼을 하지 않으시고 소송까지 가시면 그 비용과 과정이 상상하시던 것보다 훨씬 많이 들고. 하지만 아들이 그 말을 자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알았으니 그만 나가주세요. 당장요.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죠. 아들의 험한 표정에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생각해보시고 이 명함에 있는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럼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재민이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엄마, 절대 도장 찍지 마. 아빠한테 따져야지. 우리도 변호사 구해서 싸우자. 내가 알아보니까 유책 배우자는 원래 먼저 이혼 말에 꺼낼 자격도 없는 거래. 전 그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얼어붙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아, 이제 이 손이 내가 가진 전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재민아, 변호사 선임하려면 돈이 있어야 해.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다고 반드시 더 많은 재산을 받을 거라는 보장도 없고. 엄마, 그건 걱정하지 마. 내가 알바해서라도 변호사 비용 만들게. 아르바이트 3개 뛰면 되잖아. 엄마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아들이 울먹이면서 말했습니다. 20살짜리가 아르바이트 3개 뛰어서 그 돈으로 엄마를 위해 이혼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랜 격리 생활이 몸에 밴 탓인지 숫자 앞에서는 냉정해지더라고요. 소송을 해봤자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변호사 비용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을지 모를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소송에 매달리면 아들과 저의 생활도 엉망이 될 게 뻔했죠. 그렇다고 20년 넘게 산 마누라 뒤통수를 친 그 인간과 계속 부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와 친자매나 다름없는 여자인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짐승 같은 짓을 저지르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때가 아니야. 싸울 거면 제대로 무기를 만들어서 싸워야지. 며칠 뒤 저는 변호사가 내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기를 쓰고 절 말렸어요. 엄마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에 도장 찍지 마.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이건 진짜 아니야. 하지만 전 아들의 눈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재민아, 네 마음은 알아. 하지만 엄마한테도 다 생각이 있어. 지금은 그냥 엄마가 하는 대로 지켜보면서 믿고 기다려줄래? 엄마도 더는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진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아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을 했죠. 전 그런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절대 그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이혼 신고가 완료됐어요. 바로 그날 저는 짐을 싸서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재산 분할을 받았고 그 집은 남편 명의였으니까요. 이사갈 집이 좁아 가져갈 수 있는 건 옷가지 몇 벌이랑 간단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짐을 챙기고 거실에 서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그 집을 살 때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떠오르더군요. 반지하에서 시작해서 30평 아파트 주인이 됐을 때 남편이랑 거실 한가운데 서서 부둥켜 안고 울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아들의 손을 잡고 추억이 담긴 그 집을 떠났습니다. 새로 구한 집은 아들의 학교 근처 방 2칸의 작은 빌라였어요. 위자료랑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있어 조금 더 나은 집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걸 다 쓸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돈을 막 쓸 순 없잖아요. 오래된 집이라 그런지 처음 들어갔을 때 곰팡내가 좀 나더라고요. 예전 신혼집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곰팡내 나는 반지하에서 신혼을 시작했으니까요. 어쩐지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슬퍼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헌데 며칠 뒤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으로부터 기막힌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미영이와 남편이 제가 살던 그 집에서 본격적으로 살림을 차렸다는 겁니다. 곳곳에 제 손길이 닿아 있는 집에서 둘이 새 살림을 시작하다니 참 강적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눈도 있으니 집을 팔진 않더라도 적어도 세를 주고 이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저 보란듯이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이가 없더군요. 두 사람의 그런 행태가 오히려 저를 자극했습니다. 억울하고 황당한 생각이 들자 눈물이 마르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마르니까 다른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참을 수 없이 뜨겁고 단단한 분노가 가슴 한가운데서 끓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조용히 생각해오던 일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격리 일을 하며 오랜 세월 동안 회사에서 오가는 모든 숫자와 관련된 것들을 다뤘어요.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세금, 비자금 그 모든 게 다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남편은 영업다우고 현장 일만 했지 그런 일을 전혀 몰랐어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도 몰랐죠. 남편은 저한테 회사에 관해 아무 권리가 없다고 했지만 그 회사의 진짜 속살을 아는 사람은 바로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칼을 갈며 2달을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요. 제일 먼저 한 일은 고향에 내려간 거였어요. 미영이의 전 남편을 찾아간 거죠.
미영이의 본색을 알고 나니 이혼에 관련된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텐 분명 남편이 술버릇이 나빠서 맞고 살았고 도박에 빠져서 생활비도 안 줬다고 했어요. 저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고요.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해 서울로 데려온 건데 이 사람이 배신을 당하고 나니 모든 게 의심스러워지더군요.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 수소문 끝에 읍내 철물점에서 일한다는 남자를 찾아갔습니다. 저 미영이 전 남편 맞으시죠? 남자의 표정이 살짝 굳더라고요. 미영이요? 네, 맞는데 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미영이랑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언니예요.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인사도 했었고 결혼식에서도 만났었는데. 남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서울에 사신다던 분? 기억나는 것 같네요. 그때 축의금 많이 주셨다고 미영이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더니 의자를 하나 끌어다 줬어요. 앉으세요. 근데 무슨 일로 오신 거죠? 저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이가 자기가 이혼한 이유가 남편의 도박과 술주정 때문이라고 했어요. 맞으면서 살았다고. 그 말에 남자가 잠깐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맹세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남자의 단호한 말에 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 술도 잘 안 마셔요. 맥주 한두 캔이 전부고 도박은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럼 왜 이혼한 거예요? 남자가 긴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는데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계집애가 제 친구랑 바람을 피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치듯 물었어요. 뭐라고요? 놀라셨죠?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동네에서 소문이 돌더라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만 몰랐던 거예요. 결국 둘이 모텔에 있는 걸 제가 두 눈으로 확인까지 하게 됐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꽤 오래전 일인데도 이가 갈리는 모양이더군요. 그 마음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죠. 너무 끔찍했지만 울고불고 빌길래 한 번은 눈 감아줬어요. 근데 그게 말뿐이더라고요. 뒤에서 둘이 계속 만난 거예요. 결국 참다 이혼했습니다. 제가 때렸다느니 도박을 했다느니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동네 창피해서 이사 가려다가 이 악물고 살고 있는 거니까. 저는 잠시 멍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남편 친구랑 바람을 피워놓고 피해자인 척하는 걸 생각하니 입을 다물 수가 없더군요. 남자는 제가 믿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원하시면 증거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당시에 변호사가 증거 모으라고 해서 다 모아뒀거든요. 두 인간이 주고받은 문자, 사진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다 받아왔습니다. 제 사정을 말하니 그 남자도 황당해하며 저를 도와주고 싶어 했거든요. 고향을 떠나오며 피해자 행세하던 미영이가 떠올라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박미영, 너 불쌍한 척이 특기였구나. 나랑 내 남편한테도 피해자 행세하면서 동정심 유발하더니 이 벌을 다 어떻게 받으려고 멀쩡한 사람을 술주정뱅이로 만들어?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탐정사무실이었어요. 제가 이혼을 고민할 무렵 의심스러운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었거든요. 회사에 저와 친분이 있던 직원 하나가 전화해서 이런 말을 건넨 겁니다. 아이 사모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박미영이 이제 자기가 사모님 대신이니 자기한테 다 보고하고 결정하라고 하던데요. 아, 예, 그렇게 됐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사장님이 여자 만나시는 줄은 알았지만 박미영은 또 뭔지. 제가 알기론 분명히 그 여자가 아니었는데. 그러더니 자기 얘기에 자기가 놀라 입을 다물더군요. 전 그런 직원을 살살 구슬려 이런 말을 듣게 됐어요. 아니, 사실은 사장님이 한 달 전쯤에 거래처 접대하러 갔던 술집에서 알게 된 여자랑 계속 만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뭐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탐정에게 제 전남편이 미영이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런데 딱 2주 뒤에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이 미영이보다 훨씬 어린 접대부랑 모텔을 드나드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건네받은 겁니다. 그 망할 인간이 미영이도 모자라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닌 겁니다. 그 사진을 보며 허공에 대고 탄식했죠. 야, 이 인간 아주 가지가지 하는구나. 내가 몰랐던 거지 그동안 여자가 몇 명이나 더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네. 더러운 자식. 그렇게 절 무시하며 잘난 척하던 미영이도 결국 저랑 같은 처지라는 게 웃기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더군요. 자기도 뒤통수 맞고 있는 줄 모르고 잘난 척하던 꼴이 생각나 웃음이 났죠. 부지런한 남편 덕분에 저에게는 반가운 카드가 2장 생겼습니다. 미영이의 과거 그리고 남편의 바람. 저는 이 카드를 어떻게 쓸지 천천히 생각했어요. 저를 몰아내고 안주인 노릇에 푹 빠져있는 상간녀에게 충분히 즐길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죠. 원래 행복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빼앗겨야 더 피눈물이 나는 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일부러 한 달쯤 기다렸다 남편의 상간녀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영아, 나야, 은숙이 언니.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흐르는 걸 보니 상대가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언니? 무슨 일이야? 그 목소리를 듣자 목구멍으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지만 전 가능한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나 많이 생각해봤는데 너한테 화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 그 인간이 원래 그런 인간인데 왜 우리가 그런 인간 때문에 그 오랜 세월 쌓은 정을 버려야 하나 싶더라고. 미영이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이 언니가 갑자기 왜 이래? 무슨 꿍꿍이야? 예상대로 저를 잔뜩 경계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영아, 우리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자. 너한테 꼭 해줄 말이 있어.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의 상간녀와 몇 달 만에 마주하게 됐어요. 대체 제가 왜 갑자기 연락했는지,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건지 궁금했겠죠? 저는 최대한 편안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미영아, 잘 지냈어? 얼굴 좋아졌다. 그 인간이 아직은 잘해주지?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사이에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괜히 허튼 소리 하려면 관둬. 그런 거 아니야. 나 오히려 너한테 고마워. 솔직히 그동안 그 인간이 속썩인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근데 내가 창피해서 너한테도 말 못하고 소가리를 많이 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드디어 미영이의 얼굴에 호기심이 떠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두운 얼굴로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아, 너도 조심해. 언제 내 꼴 날지 모르는 거야. 그러고는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사진을 슬쩍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그 20대 접대부랑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었죠. 사진을 보자마자 미영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이혼한 걸 모르고 누가 이런 걸 찍어서 보여주더라고. 그 인간이 또 못된 버릇이 나온 것이 뭐. 사진에 날짜 있는 거 보이지? 바로 얼마 전이야. 솔직히 나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저랬어.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도 남편이라고 참고 산 내가 등신이지. 그래도 이번엔 좀 심하네. 너랑 살림 차린 지 얼마나 됐다고.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가 봐. 전 일부러 슬슬 화를 돋웠습니다. 미영이가 사진 속 날짜를 확인하더니 입술을 파르르 떨더군요. 이게 사실이야? 너도 보고 있잖아. 잘 생각해봐. 요즘 휴대폰도 손에 쥐고 다니고 퇴근도 늦고 그러지 않아? 미영이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한 게 얼굴에 다 보였습니다. 분명 남편이 야근과 접대가 많다고 한 게 틀림없었어요. 미영이도 저처럼 당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한숨을 쉬며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이걸 너한테 말해줄까 말까 고민했어.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이였는데
너까지 나처럼 당하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더라. 그 인간이 괘씸하기도 하고. 미영이가 저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언니,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어쩐지 그 인간이 혼인신고하자니까 자꾸 미루더라고. 난 언니랑 달라서 위자료고 재산분할이고 주장할 수도 없는데 그냥 이대로 개털로 쫓겨나는 거 아니야?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제가 짜나온 덫에 보기 좋게 걸려든 것 같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널 찾아온 거야. 사실혼 관계도 법의 보호를 받긴 하지만 고작 몇 달로는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을 거야. 그래서 말인데 미영아, 너 그 인간 비자금 있는 거 알지? 너 격리잖아. 그거 네 명의로 빼놔. 안 그럼 빈손으로 쫓겨나? 미영이의 눈이 번뜩이는 게 보이더군요. 역시 돈 앞에서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어서 움직여라 박미영. 그렇게 상간녀에게 바람을 넣고 얼마 후 이번엔 전 남편한테도 연락했어요. 나야, 할 얘기가 있어. 회사 일이야. 남편은 귀찮아하면서도 회사 일이라니까 만남에 응하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 나 바빠. 저는 그런 전 남편에게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이거 한번 봐. 남편이 봉투를 열어 살펴보더니 곧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에는 미영이의 전 남편한테 받은 미영이 이혼에 대한 자료가 들어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미영이가 전 남편이 술주정뱅이의 폭력남이라고 했지? 근데 아니었어. 내가 이번에 고향에 볼 일이 있어서 내려갔다가 우연히 그 전 남편을 만났거든. 근데 미영이가 남편 친구랑 바람 피워서 쫓겨난 거더라고. 불쌍한 척하면서 우리 다 속인 거야.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더군요.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어차피 지난 일이야. 고작 이깟 일로 날 부른 거야? 하지만 전 흔들리지 않고 무심하게 덧붙였어요. 아니, 이건 그냥 미영이 걔가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 앤지 말해주고 싶어서 보여준 것뿐이야. 내가 회사 직원한테 들은 게 있는데 요즘 미영이가 당신 비자금 계좌 만지는 거 알아? 슬슬 빼돌리고 있던데. 당신은 모를 것 같더라. 뭐 나야 상관없지만 그래도 예정이 있어서 그런가 가만히 있기가 찝찝하더라고. 당신이 그래도 재민이 아빠잖아. 드디어 남편의 눈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의심이 싹트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목적을 달성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조심해. 당신이 나하고만 살아서 모르나 본데 여자처럼 무서운 거 없어? 그런 말을 남긴 후 돌아섰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뿌렸으니 무럭무럭 자라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뒤로 남은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신뢰에 금이 간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불씨를 지폈으니 이제 바람만 살짝 불어도 활활 타오른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심어놓은 스파이에게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 여자였죠. 재민이 엄마, 그 집에서 어제 난리가 났었어. 둘이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옆집에서 신고해서 밤에 경찰까지 출동했다니까. 저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시작됐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생생하게 듣게 됐어요. 남편은 미영이의 짐을 뒤졌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비자금 빼돌린 통장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미영이도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봤다가 그 20대 여자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고요. 결국 둘 다 폭발한 거죠.
너 내 돈 빼돌린 거 다 알아.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불쌍한 척하면서 접근한 거지? 뭐? 네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새파랗게 어린 여자나 만나고 다니는 주제에. 경찰이 출동해 집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이 복도에서까지 그렇게 싸워댔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이웃들도 그 소리를 다 들었고요.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 남편이 미영이를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미영이는 남편을 비자금 조성, 탈세, 배임으로 고발했고요. 서로를 물어뜯고 누가 더 나쁜 인간인지 증명하려고 상대방의 잘못을 모두 들춰낸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직접 나서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고소장 한 장 쓴 적 없죠. 그냥 두 사람이 스스로 서로를 파멸시키는 걸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경찰의 조사를 받고 남편의 회사는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고 하더군요. 수사가 한창일 때 전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사실 저는 20년 넘게 격리 생활하며 남편 모르게 저만 아는 계좌를 만들어뒀습니다. 남편은 사업하며 씀씀이가 커져 수익 관리를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그저 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딴 주머니 찬 걸 알면 그 돈마저 쓰려고 들 것 같아 제 친정어머니 이름으로 따로 돈을 모아온 거예요. 물론 그때는 가족을 위해 한 일이었는데 남편의 배신으로 돈의 용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게 어느새 차곡차곡 쌓여 3억이 넘는 돈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조사를 받고 결국 어마어마한 세금을 추징당했어요. 그 바람에 회사 이미지가 나락으로 떨어져 피땀으로 일군 회사는 폐업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남편도 세금과 벌금으로 남은 재산을 다 날려먹고 빈털터리가 됐죠. 제가 힘들여 만든 회사가 사라지는 게 속쓰렸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네요. 미영이는 횡령이 사실이 밝혀져 징역형까지 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두 인간이 서로 흉하게 물어뜯으며 개싸움을 벌였다는 풍문이 들려오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코웃음을 쳤죠. 그래, 그게 너희들 수준이야. 서로 믿지 못하는 것들끼리 뭘 할 수 있겠어? 나한테 받은 희생과 은혜가 얼마나 고마웠는지도 모르고 까불더니 꼴 좋다. 그 뒤로 전 남편은 아들에게 연락해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저희 아들은 이미 군대에 간 뒤였죠. 그래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산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등짐을 지고 무거운 삶의 무게를 버티는 동안 저는 경기도 소도시의 작은 식당을 개업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 친정어머니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예금을 찾아온 거죠. 이제 이곳에 제가 예전 회사에 쏟았던 애정에 버금가는 열정을 쏟아볼 계획입니다. 다행히 문 연 지 반년도 안 돼 인근에서는 벌써 꽤 소문난 맛집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아픔을 딛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의 인생에 반짝이는 햇살만 비추기를 빌어주시겠어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근심 걱정 없는 태평성대의 나날만 이어지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